성장 발달, 그리고 인지 발달, 심리 사회적 발달,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두드러지는 언어 발달, 그리고 정서 사회성 발달을 확인을 해보고요.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도구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에 영아 시기에서 있을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예방 접종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는 출생하고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시기를 이야기하고요. 성장과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발달을 보이지만 이제 인지나 정서적인 발달도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아이들이 접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 차이가 생겨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이 시기에 성장 발달을 좀 살펴보면요. 태어났을 때 체중에 비해서 이제 3, 4개월경에 출생 시 2배의 몸무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태어나서 1년 정도가 될 때는 태어날 때 몸무게의 3배까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전반부에 주로 이제 일주일마다 150g에서 210g 정도 몸무게가 늘고요. 후반기에는 일주일에 90에서 150g 정도의 몸무게가 늘어요. 그래서 영아기 시기 중에서도 또 전반기에 훨씬 더 체중의 그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키는 태어날 때 아이들이 평균 50cm 정도로 태어나거든요. 이 시기에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서 태어날 때 키의 한 1.5배까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에서의 좀 두드러지는 특징은 상체의 성장 속도가 하체의 성장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사이즈가 처음 6개월 동안에는 매월 1.5cm씩 증가를 하다가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그 증가 속도가 주춤해져서 매월 0.5cm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이제 그 신생아 때 얘기했던 소천문과 이제 대천문이 생후 6주에서 8주, 그리고 대천문 같은 경우는 길게 뭐 1년 반 정도까지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아기를 지나면서 소천문과 대천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시기에 있었던 원시 반사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이제 의도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은 태어날 때에는 머리 둘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태어나게 되죠. 영아기 마지막쯤이 되면 이제 아이들의 그 원래 전후 좌우경의 모습이 원형이었던 게 이후에 성인의 모습처럼 좌우경이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러니까 앞뒤 전후경이 좀 더 짧아지는 형태의 타원형으로 바뀌면서 1세경에는 머리 둘레하고도 사이즈가 이제 비슷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이제 운동 발달을 좀 살펴보면요. 처음 태어나서 한 1개월 정도까지는 잠깐 머리를 들 수 있는 정도이고 아직 목을 가누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과 목을 한 45도에서 90도 정도 들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5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머리를 조금 똑바로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면 바닥에 손을 지지한 상태로 앉는 것 정도까지는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제 6개월, 7개월이 지나면서 좀 똑바로 앉을 수 있게 되고 8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가구 같은 것들을 잡고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가능해집니다. 9개월은 아이들이 잘 기어다니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12개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잠깐 서 있다거나 혹은 빠른 아이들은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아이들의 전체적인 운동 발달, 좀 큰 운동과 미세 운동 발달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까 이제 1개월경에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조금씩 돌리거나 들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아이들은 주로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머리하고 가슴을 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뭐 물건 같은 게 있으면 눈앞에 있는 물건을 좀 잡으려고 손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5개월 정도 되면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고개를 조금씩 이제 자기 무게를 머리 무게를 받치면서 가슴과 복부를 들 수도 있고 이제부터 아이들이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좀 쥐고서 다른 물건을 하나 어, 주시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손 전체로 움켜쥐는 것 아니면 이제 물체를 입으로 가져가는 것 이런 행동들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삼각형 형태로 아이들이 이제 손을 바닥에 이렇게 짚고서 앉아 있는 자세를 좀 유지하는 것 정도는 가능해지고요. 젖병을 잡는 것도 이 시기에 이제 가능해지죠. 8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혼자서 잘 앉게 되고 이제 배밀이를 하면서 기어다니는 거를 연습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고요. 이제 물건을 잡을 때에 눈과 손의 협응이 이루어지면서 물체까지 손이 이렇게 뻗쳐져서 손이 닿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나무 토막을 2개 정도 쥘 수 있으면서 또 세 번째 나무 토막을 쳐다본다든지 이런 것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9개월이면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잘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고요. 10개월이 지나면서 서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걷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세 운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9개월, 10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물건을 잡는 거는 이제 제법 잡게 되거든요. 근데 10개월에 보시면 물건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행동 같은 것도 좀 보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의도적인 거인데요. 어,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1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크레용을 쥐고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조금 큰 그런 도구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12개월이 되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걸을 수 있는 시기이면서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블록 쌓기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능숙하게 블록을 쌓거나 하지는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 발달에서 보시면 어, 태어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전체 윤곽만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보면 전체 런 실루엣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씩 원령이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그러니까 얼굴의 중심부, 그래서 이제 입이나 코나 눈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5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은 더 얼굴을 상세하게 보고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구별하면서 인식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을 좀 구분하면서 낯가림이라는 것도 시작이 되는 건 이런 이제 시각의 발달하고도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생후 1개월인 경우에는 시선이 주로 외곽을 확인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2개월이 지나면서 중심부에 있는 구조물들을 보려고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의 이제 발달 가업은 신체적인 균형을 획득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엎드렸다가 앉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을 획득하는 게 있고요. 의존적인 인간으로서의 독특성을 획득하는 게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각 개인의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고요. 음, 이제 인지적인 것에서는 생물이나 무생물 혹은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구별하는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아이들이 무생물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구분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걸 이제 시작하는 시기이고 타인에게 이제 애정을 느끼죠. 주로 엄마, 아빠 이런 이제 가까이 있는 보호자들에 대한 애정을 느끼면서 애정 욕구가 발달을 하게 되고 신체적인 변화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서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물체를 잡을 때에도 눈과 손의 협응 같은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눈으로 거리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 물건을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고 이런 이제 협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아이들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환경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상징 체계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아직까지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뭐 욕구 혹은 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심리사회성 발달에서 보시면 이 시기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구강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강 자극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아이들이 다 입으로 가져가서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에릭슨이 이야기했을 때에는 신뢰감과 불신감의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의 아이들이 주된 보호자,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런 욕구에 대한 표현을 양육자가 항상 일관되고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그죠? 어, 반응을 보여주게 되면 그 상황에서 아이들과의 이제 신뢰감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이런 신뢰감이 이후에 아이들의 그 사회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지 발달은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감각 운동기 중에 4단계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사물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 시기이죠.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결국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만져보고 입에 대보고 얼굴에 대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촉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감각들을 활용해서 사물에 대해서 모든 어떤 그 뭐 판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기에서 이제 그런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그 행동들을 반복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물건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반사 활동기이고요. 이 시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신생아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원시 반사, 리플렉스라는 걸 통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고 2단계가 이제 1차 순환 반응 시기입니다. 1에서 4개월까지 해당이 되고 반사적인 행위에서 이제 자발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2차 순환 반응 시기인데 8개월까지 시기에 해당이 되면서 이제 점차 관심이 자기 자신에서 외부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나 이런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주변을 조금 보게 되고 이런 시기입니다. 4단계는 2차 반응의 협응 시기인데 이제 영아기 마지막 12개월까지에 해당이 되면서 약간의 인과성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아까도 나왔는데요. 물건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좀 떨어뜨려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 뭐 주변의 사람들이 웃는다든지, 엄마가 보이는 행동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아이들이 연관지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혹은 그거의 원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계속해서 탐구적으로 확인하면서 의도적인 행동들을 좀 보여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대상의 영속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도식들을 새로운 상황에 한 번씩 적용해보는 우리가 이제 피아제 이야기할 때 스키마 도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새로운 상황에서 한 번씩 사용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언어 발달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개월 정도가 되면 후두를 진동시키면서 내는 약간은 그 음성 발성 같은 것들을 좀 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쿠잉이라고 하고요. 그런 소리를 내기 시작하다가 4, 5개월이 지나면서 옹알이를 시작하고 첫 단어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죠. 그러면 이제 뭐 맘마, 엄마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고 6개월 정도가 되면 그런 음성들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음절 정도를 옹알거리면서 흉내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다가
7개월, 9개월 정도가 되면 조금씩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그 이전 시기의 한 음절, 하나의 글자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연속이 되면서 뭐 다다, 바바 이런 두 음절의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이때 아이들의 이해도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언어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가능합니다. 7에서 9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아는 말이 좀 단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는 말이 나오면 그걸 손으로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유, 맘마 이런 말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손으로 가리키면서 확인하는 게 가능해지고 이제 10에서 12개월 정도가 되면 처음으로 의미 있는 단어들을 구사하게 돼서 엄마, 아빠 이런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월 정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말하면서 엄마, 아빠 외에도 두 개 정도의 말을 더 할 수 있고 간단한 지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시기에는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간단한 지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정서적인 발달로는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울음으로만 모든 상황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쁘거나 뭐 슬프거나 뭐 불편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나 의사소통은 울음으로만 음, 반응이 가능하고 반사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2에서 3개월이 지나면서 사회적 미소가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 주변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걸 아이가 조금씩 반응하면서 그 시기가 지나서 4개월이 되면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따라 웃는 것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소리로도 웃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5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는 이제 분노, 혐오, 공포.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하고 싫은 거하고 그죠? 무서운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정서가 조금 나뉘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좀 불쾌한 반응 이런 것들을 보이기도 하고 7, 8개월이 지나면 이제 낯선 사람에 대해서 공포를 느껴요. 아이들이 이 시기쯤 되면 이제 얼굴을 조금은 더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내가 익숙한 얼굴, 그렇지 않은 얼굴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낯가림이라는 게 생기죠. 가족에게는 애정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나면 주위 사람의 분노 정서에 아이가 같이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화를 낸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같이 어,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혹은 이제 아이를 야단치거나 이렇게 해도 울게 되고요. 무서워진 상황에서도 울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11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서가 불안정하고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제 불쾌한 정서, 아까 뭐 무서운 거나 화가 나는 거나 뭐 싫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유쾌한 정서, 아주 만족스럽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충분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고, 어, 정서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런 거에도 잘 적응하고, 그리고 이제 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혹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회성 발달에서 보면요, 이제 그 볼비라는 사람에 의한 이론에 의하면 이 시기에 영아가 1차 양육자와 이제 그 둘 사이에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정서 발달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과 나의 어떤 그런 정서 반응에서의 일치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는 그런 거를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 애착이라는 용어가 결국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건데요. 아기가 계속해서 이제 엄마하고 상호 교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애착을 형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이 아기의 이제 생존이나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아이의 이제 이후 성격 발달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6주까지는 아직까지는 전 애착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그런 그 신호 체계를 이용하면서 주변 사람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를 볼 수 있지만 이제 애착이 형성되는 6주에서 6개월, 8개월 정도까지 시기에서는 이제 친숙한 사람에게 굉장히 반응적으로 애착을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6개월, 8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명백한 애착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애착 대상이 생기고 그 애착 대상에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신체 접근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18개월이 지나면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하는 시기로는 이제 유아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일 텐데요. 여기에서는 목표 수정 동반자 단계라고 해서 이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먼저 예측하면서 그 방향대로 어, 거기에 맞춰서 타인의 행동을 또 수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영아기는 이제 애착을 형성하고 명백한 애착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걸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애착 대상을 생각할 때에 애착 대상이 되는 그 양육자는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근접추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영아는 그 애착 대상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죠?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기가 놀라거나 당황했을 때에는 그 자신의 감정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대상으로서 이 양육자의 또 대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아이에게 이 대상자가, 양육자가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아이가 항상 마음속으로 이 대상자를, 양육자를 안전한 기지로 생각하면서 든든한 그 어떤 뒷배처럼 생각하면서 외부 세계를 탐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 기지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와 양육자 간의 이제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데요. 아기의 요구에 대해서 항상 일관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그렇죠? 아기가 원하는 그 요구에 맞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반응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서 안정된 애착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에릭슨에서 얘기했던 신뢰감 이런 것들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정된 애착, 신뢰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안정감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다른 환경으로의 탐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원만하게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의 그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도구인데요. 이제 덴버 디벨롭먼털 그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 그 덴버 발달 선별 검사라고 해서 사용되는 도구이고 그 도구를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도구가 한국형 덴버 발달 선별 검사 2 이제 버전 2입니다. 이건 이제 생후 1개월부터 6세까지 아동의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이 도구는 총 4개의 영역,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문항들이 110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은 첫 번째는 이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문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상호작용이나 자가간호 능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파인모토라 그래서 미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그리고 손과 눈의 협응,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 세 번째 영역은 이제 언어 발달이에요. 듣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직접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그로스 모터는 조금 더 큰 운동이거든요. 대운동, 운동 발달과 관련된 거라서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신체 발달에서 앞부분에 봤던 내용들, 그러니까 앉거나 걷거나 하는 그런 능력들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항목을 예를 들어서 보면요. 위에 6에서 1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월령, 개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정 개월, 그 월령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짝짝꿍을 한다가 가능한지를 본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 막대기는 아이의 정상 아이가 예를 들면 25%에서 50% 정도의 아이들은 7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짝짝꿍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중간부에 있는 50에서 75%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9개월에서 12개월 조금 안 되는 시기에 짝짝꿍을 한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마지막 부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12, 13, 뭐 혹은 이제 14개월 좀 안 돼서 그죠? 대체로 90% 이상의 그러니까 이내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다 짝짝꿍을 한다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맨 아래에 있는 게 그 아이에 대한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7개월 조금 넘는 아이 시기에 짝짝꿍을 한다가 가능해요. 그러면 비교적 이 아이는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빠르게 이게 가능하다. 근데 어쨌든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해석 같은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 막대기들이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연령선이 있고 하나의 뭐 태스크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하나의 검사 확인하고 싶은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 맨 왼쪽 맨 위에 있는 거는요. 연령선보다 실제로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뭐 행위 혹은 뭐 테스트가 이 아이는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P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가 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건데 연령선 원래 아이의 자기 연령선보다 뒤에 있는 게 했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좀 월등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중간에 있는 세 개는 그 아이의 월령선 나이가 그 테스트 항목 중간에 다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거나 있지만 어쨌든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그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25에서 90% 막대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정상 아이들의 분포이거든요. 그럼 빠르거나 늦거나 정상이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서 아이가 첫 번째 거는 했고 두 번째 거는 다소 실패했고 세 번째 거는 조금 이제 안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 연령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쨌든 아이는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거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그 뒷부분, 그러니까 좀 늦는 아이들이 되는 시기에 걸쳐져 있는 이 아이의 나이가 거기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못했고, 페일했고, 두 번째 거는 조금 거부하고, 세 번째 것도 거부하고, 네 번째 것도 페일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 아이가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정상 시기에는 있지만 적절하게 다 해내지를 못하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하니까 일단은 주의 정도로 봅니다. 네 번째 그림, 네 번째 줄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 아이의 연령선 이전 거를 테스트했는데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fail, F, fail했고 뭐 안 하려고 하거나 약간 이런 게 되면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이 아이가 지연되었다. 발달 지연이 좀 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항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10개 정도의 항목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한두 개만 가지고 아이가 정상이다, 지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서 뒤에 이제 평가는 내용들, 방법들이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하나하나의 항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의 연령선과 그 연령에 걸쳐져 있는 그 어떤 태스크 혹은 항목을 아이가 해내는지 실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실제로 이 아이의 연령선에 지금 아직 벌써 닿지 않은 거거든요. 연령선이 지나서야 가능한 것들을 한 개는 했던 거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페일하거나 리젝트 했거든요. 거절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아이는 이 시기는 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그래도 정상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P는 패스, 통과했다. F는 fail했다. R은 이제 refuse, 거절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측정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볼 때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지연되는 항목이 없으면서 주의가 한 개 이하 정도,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있어도 아직까지 이 아이는 정상 발달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주의 항목이 두 개 이상 혹은 지연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다. 라고 할 때에는 이 아이가 지금 필요한 컨디션인지 혹은 상황이 조금 낯설거나 두려워서 그런 건지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뭐 1, 2주 후에 재검사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선 조금 의심스러운 발달이다. 그리고 이제 월령선의 왼쪽에 있다라는 거는 이 아이의 월령선에는 이미 그게 다 지나갔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월령선 왼쪽에 있는 항목들을 거절했다거나 혹은 이제 월령선에 걸쳐 있는 거를 75에서 90% 영역에서 지나가야 되는데도 거절이 두 개 이상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조금은 이 아이가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1, 2주 안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검사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영아기에 이제 필수 영양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수분이 그러니까 물이 체중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첫 6개월 동안은 평균 하루에 몸무게 1kg당 125에서 한 150ml 정도의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 정도가 되면 한 6k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6kg면 150ml, 키로당 150ml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9리터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900인가요? 네. 900ml. 네. 1리터. 조금 안 되는, 네네. 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6개월간은 이제 kg당 120에서 135 조금 몸무게당 필요한 수분량은 좀 줄어들죠.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이제 성장 발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아이들의 신체 조직의 이제 세포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단백질이 되고요. 그래서 첫 6개월 동안에는 하루 필요로 하는 단백질량이 몸무게 1kg당 한 2.2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뭐 항체를 생산하거나 그다음에 세포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필요한 영양소가 되고요. 특히 이제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에너지를 공급할 그러니까 글루코스, 당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신체 안에 케톤체라고 하는 게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케톤체는 우리 몸을 산증, 그러니까 혈액 속에 산이 많은 산혈증 혹은 산증, 애시도시스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충분한 탄수화물의 공급이 필요하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 에너지원,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기질도 생명 유지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주로 모유나 우유에 필요한 만큼의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도 우리 몸에서도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먹는 이제 모유의 양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아기의 몸무게가 일주당 체중 증가가 100에서 200g씩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계속해서 체중 증가가 있다. 그럼 모유의 양이 충분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하루에 기저귀를 6번에서 8번 정도 교환을 한다.
그러면 아이가 충분하게 먹고 배설, 배뇨를 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사실 충분하게 먹지 못하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중간중간 잘 깨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하게 수유를 하게 되면 이후에 충분하게 몇 시간 동안은 곤하게 잠을 자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간 동안 아이가 잘 자는구나를 보면 이제 모유의 양이 또 충분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은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이들이 조금씩 삼키는 것도 되고 수유 후에 약간씩 배고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은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반고형 시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걸 좀 뒤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곡류, 그 다음에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육류, 달걀, 생선의 순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유식을 먹을 때에는요, 처음 먹는 한 가지, 어떤 특정 물질을 한 가지씩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를 처음부터 섞어서 먹게 되면 혹시라도 아기에게 알레르기나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게 원인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음식을 4일에서 7일 정도 먹이면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대변이나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식을 진행하고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섞어가면서 먹인다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종류들을 이제 그 제공할 때 순서를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고형식이를 주는 방법은요. 이제 아기가 주로 배고파할 때 먹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분히 그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배부른 상태에서 먹이면 아무래도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 그 우유나 모유를 먹고 그 다음 우유나 모유를 먹는 그 중간 타임에 조금 배고파질 때 이럴 때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혀 안쪽으로 음식물을 좀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혀로 음식물을 자꾸 이렇게 내밀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없어지면 이제 혀 안쪽으로 음식을 넣어주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잡이는 그 숟가락의 손잡이가요. 길고 딱 곧은 그러면서 사이즈는 좀 작은 그런 숟가락을 사용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숟갈 정도 먹는 걸로 시작해서 점점 양을 좀 늘려가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은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새로운 음식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그 다음 다른 거를 섞어서 괜찮은 것끼리 섞어서 먹고 또 새로운 걸 또 하나 추가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하나의 유형에서는 한 4일에서 7일 정도를 유지하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고형식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모유나 모유의 양은 조금씩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환이 이루어질 거고 그 대신 아기가 잘 안 먹으려고 한다고 해서 혹은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고형식을 모유나 우유하고 섞어서 젖병으로 먹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형식은 어디까지나 숟가락을 통해서 입에 넣어서 아이가 입안에서 음식물을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삼키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훈련하기 위해서 젖병에 넣어서 먹이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놀이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발달을 위해서도 굉장히 놀이가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는 걸로 아기가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큰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활용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로 아이들은 이 시기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노는 놀이는 쉽지 않아요. 단독 놀이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아이들이 함께 들어가 있더라도 좀 더 큰 아이들이 보이는 것처럼 다른 친구와 함께 뭐 어울려서 이렇게 논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나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고 노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독 놀이 형태를 보이고 이 시기 아이들은 집중력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은 좀 단순한 장난감이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 시기 아이들이
촉각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넣어본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자극을 좀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을 제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졌을 때 부드러운 거 혹은 다양한 어떤 재질 혹은 다양한 소리가 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아이들한테 주게 되는데 특히 아이들이 얼굴에 대거나 손으로 만지고 혹은 입에다 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한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질도 중요하고요. 혹은 너무 작은 것도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장난감들을 보시면 일단 아이들이 입에 넣었을 때 삼킬 수 있는 형태의 작은 장난감은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아이들이 입에 넣었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사이즈는 위험하고요. 맞췄다, 꼈다, 띄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작은 부속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주는 게 좋지 않죠.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부드러운 재질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리나 단추가 껴져 있는 동물 장난감 특히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패브릭 천으로 되어 있는 인형이지만 눈이나 아니면 뭐 특정 부위가 이렇게 단추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걸 무심코 아이들이 입에 이렇게 넣었다가 그게 떨어져서 아기의 목에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장난감으로 제공하는 게 좋겠고 특히 입에 많이 넣고 하기 때문에 장난감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들 혹은 색칠이 되어 있는 도료, 그죠? 그런 것들이 안전한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 중에 이제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후 4에서 8개월 정도에 생겨나고요. 앞에 이제 시각의 발달에서도 아이들이 조금씩 어, 어떤 얼굴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것도 알게 된다 그랬고 인지적인 것도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이제 모두 합쳐지면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그리고 아닌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생기는 거는 대상자를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하고 타인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하고 엄마를 분리하면서 엄마는 개별적인 사람인데 이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분리불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특히 이제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운다든지 잠깐 엄마가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 눈앞에 안 보인다 그래서 운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리불안이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양육자가 아이를 잠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될 때에는 가능하면 다른 친숙한 환경이나 친숙한 사람과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출근을 해야 돼서 아이를 이제 할머니에게 맡겨요. 그러면 이왕이면 아이를 할머니 댁에 데리고 가서 할머니 댁에다 맡기고 가는 것보다는 아이가 늘 있던 환경에 할머니가 오셔서 어, 아기가 거기에 이제 할머니와 함께 남겨지는 게 더 낫고요. 그쵸? 그리고 할머니가 그 이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에게 충분하게 친숙한 사람이 되면 조금 낫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쓴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기가 안 볼 때 살짝 나간다.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는 알리는 게 낫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아이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떠나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그걸 좀 받아들이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 때 살짝 나간다든지 아이가 안 보고 딴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먼저 딱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아기가 그 다음번에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알리고 가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이제 양육자가
이렇게 떠날 때는 아이에게는 좀 안전한 느낌을 주는 물건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친숙한 뭐 담요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주고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분리불안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낯가림도 거의 이 시기에 나타나죠. 5개월, 6개월에 시작해서 한 6에서 8개월 정도에 이제 낯가림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제 양육자하고는 애착, 아까 어태치먼트, 애착을 얘기했는데요. 애착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 익숙한 사람과 나하고 낯선 사람 이런 걸 좀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을 봤을 때 울음을 터뜨린다든지 회피한다든지 그런 거를 보이는 게 이제 낯가림이죠.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양육자에게 더 매달리려고 하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운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낯가림을 좀 없애려면요. 이제 이 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아이의 그 인간관계를 좀 확장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지냈다면 이제 이 시기부터는 조금씩 친구나 친척을 자주 방문하면서 여러 번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에는 아기가 양육자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낯선 사람을 향해 있지 않게 양육자를 향해 있도록 하면 조금 그래도 거부감이 어, 적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육자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충분히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낯선 사람은 가능하면 아이에게 위협적인 표현이나 움직임, 막 크게 움직인다거나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낯선 사람에게 익숙해질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기에게 확 다가가는 것보단 같은 공간에서 아기가 충분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고 이왕이면 아기 키 높이로 다가오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서서 큰 사람이 위에서 아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보다는 같은 높이에서 부드럽게 말을 시작하면서 아기하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그 낯가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아 관리입니다. 유치는 이제 생후 그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에 이제 자라게 되고요. 20개 정도가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 아기들이 유치가 나오려고 할 때 굉장히 막 간지럽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잠, 약간의 그런 불편감과 간지럼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서 또 침은 굉장히 많이 흘리고요. 손가락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입안에 넣어서 뭐 빨거나 이렇게 씹으려고 하거나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조금 울거나 보채고 이런 행동들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주로 그 치아 발육기 이런 것들을 주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이렇게 물거나 씻거나 하지 않도록 치아 발육기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씹거나 하면서 간지러운 것도 조금 해소하고 치아가 나려고 하는 그 이상한 느낌 같은 것들을 좀 네, 그걸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 유치가 나는 순서를 보시면요. 왼쪽 그림이 위쪽에 있는 윗니이고요. 오른쪽이 아랫니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그리고 뭐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랫니 보시면 이제 6에서 10개월,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가 되면 아랫니가 나게 됩니다. 아랫니 두 개가 동시에 나죠. 맨 앞에 있는 아랫니가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 보시면 10개월, 평균 10개월 정도의 윗니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는 같은 위치에 맨 앞에 있는 이가 나는데 아랫니가 먼저, 그 다음에 윗니가 그 다음에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앞에 두 개 자랐던 윗니 양쪽 옆에 있는 윗니가 한 11개월 정도에 나고 그 다음에 13개월 정도에 아랫니 양쪽 옆에 있는 두 개의 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밖에 이가 윗니, 아랫니 순서로 또 나고 그 다음에 작은 어금니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고 그 안쪽에 있는 이제 어금니, 좀 큰 어금니는 거의 뭐 29개월, 30개월 정도 돼야 이제 나니까 사실 이제 이 시기를 벗어나서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아기에 나는 치아는 주로 보시면 아랫니, 그 다음에 윗니, 그리고 조금 더 나면 윗니가 이제 한 4개 정도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치아가 나는 것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른 아이들은 위아래 각각 4개씩 뭐 이 정도 나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순서와 음, 어떤 이가 먼저 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 중에 이제 젖병 충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젖병을 오랫동안 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치아가 이미 자라는 시기요. 아까 이제 6개월, 8개월부터 아이들이 치아가 자라잖아요. 평균 8개월 이후부터 이제 유치가 자라는데, 이 시기부터는 젖병을 물고서 잠이 드는 거는 조금 이제 피해야 좋은데, 주로 아이들이 졸릴 때 또 이렇게 물면서 자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젖병을 물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젖병 충치가 잘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에 계속해서 우유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치아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주로 윗니가 우유에 오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윗니에서 더 많이 나는 거를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유치는 사실 나중에 다 빠지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치가 이후에 영구치가 나올 그 자리를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치가 그 너무 충치가 심해서 망가지게 되면 이후에 나오는 영구치도 자리를 잘 못 잡거나 건강하지 않게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젖병 충치는 예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잘 때는 가능한 우유병에 우유나 주스는 물리지 말고, 아기가 꼭 그 젖병을 물고 싶어 하면 그래도 물 종류 조금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우유나 이런 걸 먹고 나서 치아가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아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안전사고인데요. 영화는 안전사고에 이제 굉장히 취약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운동 발달이 잘 아주 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발달 자체는 급속하게 진행이 되지만 기능 자체는 아직은 미숙해서 뭐 걷거나 살짝 기거나 뭐 이런 게 되지만, 그런 게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충분하게 자기를 보호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주변을 많이 탐색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고요. 걸어 다니거나 짚고 일어나면서부터는 시선 위에 있는 물건들도 많이 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열면 위험한 어떤 싱크대 장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보기도 하고 뭐 온갖 걸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요. 아직까지 위험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칼이 위험한 건지 아니면 특정 물건이 떨어졌을 때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시기이고, 그러면서도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모든 물건들을 탐색하는 거의 기본이 입에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삼킴과 관련된 사고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체 비율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신체 중에 하지보다는 상지가, 그러면서도 또 상지 중에서도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거나 했을 때, 낙상했을 때 머리를 주로 많이 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안전사고를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1에서 3개월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요, 아기가 아직까지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죠. 1에서 3개월 아이는 자기 목도 잘 가누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히 주변에서 아이를 보는 사람들이 아이를 조금 잘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아이를 보는 부모의 부주의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에서 6개월은 아기가 이제 뒤집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기들이 뒤집으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뒤집기를 했는데 뒤집기를 하면서 몸이 원래 엄마가 눕혀둔 자리에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물건에 부딪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렵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또 이제 손을 뻗어서 아이들이 물건을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있는 물건들을 잡아서 입에 넣어보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 주변에 그런 위험한 물건들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7에서 9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기어다니고 움직여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이가 기어가서 만지는 것, 열어보고 만질 수 있는 곳, 그죠? 아니면 일어서서 짚고 일어서서 만질 수 있는 곳, 이런 곳까지가 다 이제 위험 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다 주의를 하면서 물건을 정리해 둔다거나 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뭐 잠금 장치를 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10에서 12개월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혼자 서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넓은 영역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작은 구멍이나 틈 이런 것도 아이들은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른의 시선에서는 잘 띄지 않는 좀 낮은 곳에 있는 틈, 구멍 이런 것들도 아이들은 보기 때문에 특히 전기 콘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이제 안전사고들을 보시면 이제 화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이제 어떤 물건들을 잡고 끌어당겨 보고 하는 과정에서 화상사고가 꽤 이제 빈번하게 있게 되는데요. 3에서 5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아이들이 눈과 손에 협응이 일어나면서 물건을 이렇게 만지는 게 조금씩 가능해지잖아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주로 어, 전기밥솥 혹은 뭐 그 물을 끓이는 포트 이런 거를 그 선을 당기면서 그게 가까이 닿는다든지 아니면 전기밥솥이 바닥이나 이렇게 좀 낮은 곳에 내려와 있는 곳에 아이가 손을 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5세 미만의 아이들 영유아에서 화상 사고가 진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원인들이 되는 거는 이제 전기밥솥이라든지 정수기,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 혹은 불판, 고기 구워 먹는 불판이요.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 요리 기구나 아니면 이제 온수,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갑자기 틀거나 뭐 아니면 뜨거운 물에 손을 대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화상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상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부모 교육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낙상이 있습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또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깥을 다니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로는 다양하게 또 있을 수 있지만 집 안에서 생기는 걸로는 또 낙상이 굉장히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아기 아이들에서는 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낙상 사고입니다. 2개월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엄마나 뭐 어른들이 안고 있다가 그 품에서 혹은 아이를 눕혀놓은 어떤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낙상사고가 가장 흔하고요.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가 이제 기어 다니거나 물건을 짚고 일어서거나 올라가거나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구나 계단에서의 낙상사고가 흔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발로 물건을 밀어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조금씩 움직이거나 하면서 낙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주변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아기가 뒤집거나 했을 때에도 생각보다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낙상에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 수 있는 걸로는 이제 삼킴이죠. 삼킴 혹은 이제 삼킴으로 인한 질식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은 목에 걸리는 삼키고 목에 걸리는 모든 게
뒤에 나오는 질식은 이제 완전히 목에 딱 걸려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키는 것, 목에 걸리는 것, 이런 것들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이라든지 작은 장난감이나 구슬, 특히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인형 같은 거에 달려있는 단추나 뭐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입에 삼키게 되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은 콩이나 땅콩 같은 작은 뭐 음식물들, 이런 것들이 다 삼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아기가 어떤 것들을 그 목에 넣어서 삼킴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신생아나 어린 영아들은 아직까지 자기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지식으로부터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목이 졸리는 상황은 또 입안으로 물건을 삼키는 거 말고도요. 줄 같은 거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블라인드 줄인데요.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줄이 옆에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 줄을 애들이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간혹 또 질식사고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익수,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물에서 놀 때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얕은 물, 이제 목욕을 위해서 물을 조금 받아뒀는데 아기가 몸을 충분히 잘 가누지 못하다가 얼굴이 거기에 이렇게 빠진 상태로 익사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기가 그 물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아기를 혼자 두는 거는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양동이든 대야이건 그죠? 혹은 더 큰 목욕통이나 수영장에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의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옆에서 이제 보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안전사고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기들이 주로 이제 있는 그 타입들 중에서 카시트 타입들 중에서요. 후방 장착 형태 카시트를 착용하는 시기입니다. 옆에 그 위에 있는 거는 아이의 연령인데요. 여기서 숫자는 1년, 2년입니다. 1세, 2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3세 정도까지는 후방 장착 카시트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특히 뭐 신생아나 영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아기들이 아직도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전방을 보게 가는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후방 장착, 그러니까 뒤를 보게 하는 형태의 카시트를 해줘야 되고, 이제 보통 그래도 아이가 만 1세, 그러니까 영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전방 장착 카시트를 뭐 사용해도 좀 괜찮겠죠. 그때는 아이가 어느 정도는 목을 좀 가누니까 네, 해도 좋다 이고, 그러면 이제 보통 7세 정도까지는 어른용으로 나와 있는 안전벨트가 아이에게는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높이도 맞지 않아서 아이가 어른용 안전벨트를 했을 때 오히려 목이 질식되거나 이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의 자석을 좀 올려서 어른용 안전벨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 카시트에 있는 벨트를 하는 게 안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연령으로 보면 4, 5, 6, 7세가 이제 전방 장착 카시트를 해도 좋고 보조 시트를 해도 좋은데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그몸 사이즈는 어른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가 필요합니다. 12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조 시트, 그러니까 좌석이라도 조금 위로 올려서 어른용 카시트가 아이의 목이나 이런 부위를 누르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 이유가 되면 성인처럼 차량에 있는 안전벨트만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오버랩 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보수적이고 안전한 거를 조금 더 지향하는 걸로 본다면 최대한 이제 이전에 쓰던 거를 조금은 더 오랫동안 쓰는 게 네, 안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 있을 수 있는 것 중에요. 이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SIDS라고 약자를 쓰는데 풀 네임은 제가 아래에 썼는데요.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입니다. 갑자기 아기가 죽는 그런 형태의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황이고요. 아기가 특별한 질환이 있었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관련 요인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아기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원인은 뭐 아기에게 처음부터 뇌간, 호흡이나 이런 걸 조절하는 뇌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드물죠. 이거는 처음부터 아기가 이제 병리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주로 이제 엎드려서 재우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2, 3개월 아기들은 아직까지 목을 충분하게 잘 가누지는 못하는데 이제 아이의 머리 모양이나 아니면은 가슴이 조금 이렇게 닿게 되면 좀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잘 자니까 엎드려서 재우는 걸 하게 되는데, 엎드려 재우는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목 가누기가 미숙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고, 침대가 아기가 누워있는 침대가 너무 푹신한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흡연이 관련 요인으로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아기가 흡연하는 건 아니죠. 네, 주위에 이제 어른에 의해서 간접 흡연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관련성이 높은 원인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관련 요인, 아주 관련성이 높은 요인, 뭐 이렇게 말하게도 되는데, 그것 중에는 이제 흡연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 3개월 아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6개월 이하에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있습니다. 발생률은 한 1000명당 2명 정도에서 발생하고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요소 중에서도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이제 아프가 스코어라는 걸 매기게 되는데, 낮은 아프가 스코어를 가진 아이들일수록 더 발생 빈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미수가 연령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 미수가이거나 정상 체중보다 적게 나온 저체중아이거나, 혹은 이제 부모가 10대의 엄마에서 태어났을수록, 그리고 엄마가 담배나 마약을 하는 경우에 더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은 가능하면 목을 충분히 잘 가누기 전까지는, 그걸 못하는 시기에는 똑바로 누워펴서 재우는 게 더 낫다 이고요. 가능하면 이제 아기가 자는 그 침대가 어른 침대에서 뭐 자건 아니면 아기 침대 따로 자건 간에 좀 매트리스가 단단한 형태인 것이 더 안전합니다. 침료는 매트리스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 주변에서는 금연하는 게 필요하고, 수면할 때 자는 동안에 너무 그 방 안의 온도가 높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아기는 보통 조금 높은 체온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 너무 난방을 높이 하면서 내부 온도가 높았을 때에도 조금 더 발생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한테서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콜리페인이 있습니다. 산통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아파서 아기가 막 우는 그런 건데요. 발작적인 복통, 그리고 경련 같은 것들이 보이면서 아기가 심하게 보채는 거를 산통 콜릭페인이라고 합니다. 생후 2주에서 4개월 정도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아이의 5에서 25%니까 많게는 한 4명 중 1명,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높죠. 에서 콜릭이 한 번씩은 꼭 있는데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게 좀 관련이 높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아기가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보통 급하게 먹고 많이 먹으면 또 공기도 많이 삼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는 과정에서 공기를 많이 삼키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산통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눕히는 자세, 특히 이제 그 아기의 수유가 끝나고 나면 수유 이후에 이제 트림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기를 좀 세워서 안고 있는 상태에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좀 빠져나오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게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혹은 이제 아기에게 과도한 시각이나 청각 자극,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현란한 그런 모습들이 아기에게 막 보여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엄마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 엄마가 섭취한 음식물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특히 뭐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해산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경우에도 아기에서 콜리페인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거고 아기와 엄마 사이에 심리적인 불안이나 긴장 그러니까 뭔가 그 애착 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흡연입니다. 주위 사람이 아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산통의 증상은 룰 오브 3라고 얘기를 해서 산통이 한 번에 3시간 이상,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한 번 생기면 아이들이 다리를 배 쪽으로 막 당기면서 심하게 울고 보채고 하면서 아픈 거를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간호라 그럴까요? 양육 방법에는 아이를 일단 아플 때는 좀 진정시키고 아기의 그 모유나 분유를 수유할 때에는 소량씩 자주 먹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는 특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들 그러니까 유제품이나 단백질이 많이 있는 달걀, 땅콩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섭취를 금하는 게 필요하고 아이 주변에서는 금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의 그 수유 후에는 자주 트림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거나 배를 살살 만져주면서 복부 마사지를 좀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스케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타입들의 예방접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BCG 결핵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1개월째 하게 되고, DT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가 묶여져 있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약 정확한 용어는 제가 옆에다 참고로 보시라고 써놨습니다. 아직은 뭐 이런 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DT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지만, 네, DTP는 2, 4, 6개월에 맞고요. 그 다음에 15, 18개월에 한 번 또 맞고 4에서 6개월에 또 한 번 맞고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맞습니다. 2개월에 1차, 4개월에 2차, 6개월에 3차 그 다음에 15에서 18개월 사이에 한 번, 4에서 6개월에 한 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영아기에는 1차, 2차, 3차 DTP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형간염이 태어나자마자 1차, 그 다음에 1개월에 2차, 6개월에 3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폴리오, 소아마비가 2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이고 3차는 이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3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에서 6세에 4차. 그리고 이제 MMR은 또 제가 또 다시 또 옆에다 썼는데요. 홍역, 유아성 이하선염, 풍진을 의미하는 거고 이 MMR 같은 경우에는 1차가 12에서 15개월에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4에서 6세에 추가 접종.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시기에는 이제 MMR이 처음 한 번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인데요. 2, 4, 6개월에 맞고 12, 15개월에 한 번, 그래서 총 4번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 4, 6개월은 벌써 여러 가지가 겹치는 걸 좀 보실 수 있죠. 폐렴구균도 2, 4, 6, 12, 15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4회 접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월 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개월에 어떤 걸 맞아야 되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접종들을 하게 되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을 때에는 그날 당일에 아기가 열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성질환, 뭐 특히 감기 이런 것들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열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기의 컨디션이 괜찮아야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결핍이 있는 아기라든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면 위험해요. 예방접종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균을 약화시킨 균이거나 아니면 그 균을 죽여서 알레르기 아니라 뭐죠? 면역 반응을 일으킬 항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항원 같은 것들은 포함시킨 형태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의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결핍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라면 그 질환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금기죠. 그리고 이제 이전 접종을 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예방접종은 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스케줄에 따라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뭐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요. 러프하게 한번 보시면 아까 나왔던 것 중에 결핵이 1개월 차에 한번 맞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맞는 게 비형 간염이거든요. 그래서 비형 간염은 사실 0개월 때 태어나자마자 1차 뭐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46, 246, 246을 지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246에 있는 DTP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폴리오, 소아마비는 3차 같은 경우에는 3차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언제든 맞아도 좋지만, 네, 하여튼 그렇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뇌수막염 얘기했던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가 또 246에 걸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폐렴구균이 또 246에 걸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그 연령대에 맞추어서 가면 그 스케줄에 맞게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아기들의 예방접종 스케줄은 이렇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영아기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영아기가 특히 좀 많죠. 네, 그래서 거기만 이렇게 박스로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 시기에 있는 예방접종들은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아까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되는 금기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예방접종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간호라 그럴까요? 뭐 양육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로는요. 일단 아기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 아기가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원래 이런 게 늘 있었던 반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평상시에도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아이를 많이 보고 있었던 사람이 데리고 가는 게 가장 좋고, 집에서 아기의 체온을 한번 측정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성 질환이 있을 때에는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기관에 방문해도 제일 먼저 아이의 체온을 측정하겠지만 이미 체온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안 가는 게 낫죠. 그럼 아이의 컨디션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곳은 가지 않고 하는 게 나으니까 집에서 열을 먼저 체크하고 간다. 그리고 이제 모자 보건 수첩 혹은 육아 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 정보부터 시작해서 아기의 예방접종 스케줄이 언제 있고 언제 시행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기관에서 했는지를 꼼꼼하게 다 정보가 들어가는 그런 기록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고, 물론 요즘은 이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도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개인 병원을 가거나 다른 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하거나 특히 외국을 나가게 되거나 하게 되면 일관되게 이 아이가 어떤 예방접종까지가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모자 보건 수첩이나 육아 수첩에 꼼꼼하게 하나에 모아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기는 접종하는 전날 목욕을 시켜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오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그날 당일은 목욕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기에게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직전, 직후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전날 목욕을 시키는 게 좋고,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아동은 같이 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아이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그런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같이 데려오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접종은 가능한 오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이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려면 너무 늦은 시간에 접종을 하게 되면 밤늦은 시간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그걸 충분하게 오후나 이런 시간에 처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죠. 접종을 하고 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그 접종 기간 병원에 머물러서 아이의 상태를 관찰을 하고 괜찮은 게 확인이 되면 귀가하는 게 좋고요. 귀가하고 나서도 집에 가고 나서도 3시간 정도는 아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종한 다음 날과 당일과 그 다음 날은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당일날 목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종을 한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필요하지만 특히 목욕을 한다거나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아기를 조금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에 예방접종도 아기를 굉장히 충분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 때문에 아기가 급격하게 피로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 접종 후에 열이 많이 난다든지 아기가 경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예방접종을 한 날은 아기를 똑바로 눕혀서 재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영아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찬찬히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시간 혹은 뭐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어, 유아기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가 아니네요. 다음 주차에 유아기를 진행을 할 거고, 우리는 긴 연휴와 네, 또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